이 책의 원래 그 내용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같이 조금씩 일부분을 쓰셔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해양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해저 도시의 건설 꿈꾸다였는데 이것이 조선 해양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오늘 드릴 말씀엔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목차는 해양 산업과 해양 플랜트 개요.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 해양 산업에 대하여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양 산업과 해양 플랜트 관련된 산업이 조선 산업하고는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양 산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더더욱이 조선 산업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조선해양공학과라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선해양공학과가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궁금해 하실 미래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해양 산업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조선 산업이죠. 특히 한국 조선 산업이 최근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안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겪고 K조선이라는 말도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이 산업이 해양 산업의 사실은 큰 부분이지만 해양 산업의 범주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업, 그 다음에 조선업을 하는 조선소들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 해양 플랜트 산업입니다. 이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조선 산업과 해양 플랜트 산업은 분리된 산업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해양 플랜트를 하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해양 플랜트를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것은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페어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한국은 조금 약화되어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는 해운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조선 산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물 자원이 있습니다. 이 수산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수산업과 어업은 분리를 시키고 그 이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쿠아 파밍이라든지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해양의 생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들이 생겨나서 실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큰 부분이 해양 레저 산업입니다. 요트 산업, 조그만한 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 층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다고 한다만 서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 군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큰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해양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해상 풍력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아주 많은 분야들이 하나의 해양 산업군을 이루고요. 한국은 이 중에서도 조선업과 해양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해양 플랜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플랜트 그럼 육상에서 만들어지는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 설비, 화학 공정 설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해양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개념을 해양 플랜트하고 접목을 시키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해양 플랜트, 바다 위에 떠 있는 또는 바다에 설치되는 플랜트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해양 플랜트는 특히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하 자원인데 지하 자원에서도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치 구조물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형화되어 있는 거고요. 국제적인 용어는 해양 플랜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해양 플랜트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용어입니다. 국제적인 용어는 해양 구조물, 옵쇼어 스트럭처라는 말 또는
해양 플랫폼, 옵쇼어 플랫폼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외 웹사이트를 찾아보실 때 옵쇼어 플랜트 이렇게 치면 잘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적인 그런 용어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산업군이 되는 건데, 해양 산업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조물도 하고 해양 탐사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산업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선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으로 만들어지는 플랜트다. 뭐를 위해서? 해양에서 떠 있는 또는 설치되는 그러한 대형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제 해양 플랜트를 설치를 하고 만들고 여기에다가 산업군으로 형성할 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은, 특히 최근 들어서 석유와 가스의 그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육상에 있는 석유와 가스는 이제 생산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경제성이 많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셰일가스가 육상에서 개발이 되면서부터 그러한 생산의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셰일가스가 가스의 상당 부분을 현재 채워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 자원을 탐사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이 해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해저라는 저희들이 말을 붙여서 심해저 해양 플랜트라는 말들을 쓰고 있는데, 데이터를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러한 선들이 사실은 수심 1000m 이하에서 생산되는,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수심 300m 정도만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해도 와, 굉장히 깊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3000m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났는데, 10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에너지 자원의 수요가 그것을 극복할 만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러한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 제일 위의 상이 2200m 이상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탐사하고 있는 것이 3500m를 주로 목표로 해서 시추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깊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계속될 것이다. 1990년 이후에 연평균 약 13%의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심해저라고 하는 1000m 이상의 심해저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설은 점점 대형화될 수밖에 없고 기술은 고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m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게 3km네. 지금 우리가 나로호스에서 로켓 하면은 수백 킬로미터 위에 올리는데 뭐 그게 큰 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농담으로 저희가 인류가 가장 깊다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를 바닥 끝까지 가보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1.1km 정도의 가장 그 깊은 수심의 터치다운을 아직까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기술들을 요구합니다. 해양 플랫폼을 제가 이제 플랜트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양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됩니다. 하나는 석유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장비들입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드릴십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은 실제 약 7km까지도
해저로부터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3km 정도, 3.5km 정도를 탐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설계들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약 10km 정도, 12km까지 바다를 내려가서 바다에서 지지를 뚫어서 더 탐사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탐사를 하고 시추를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 생산 설비가 사실은 가장 주된 해양 플랫폼들의 사실은 주요 제품들이 되는데요. 크게 고정식, 부유식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플랫폼은 여기에 연동해서 여기에 설치되는 것이 저희가 서브시라고 하는 것은 해저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냥 해저인데요. 해저에서 생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저에서 생산 시설을 어떻게 해상으로 올리느냐라는 시설들이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한 패키지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는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그 다음에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실제 물속에서 일어나는 제품들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졌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타입들을 보는데 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릴 쉽이라고 하는 드릴 선박,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수심이 깊지 않으면 뭐 200m, 100m 이런 데는 그냥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물속에서 콘크리트를 육상에서 만들어서 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타워를 그냥 바닥에 그냥 콘크리트를 이렇게 놓고 쭉 위로 올린 그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롯데 타워인가요? 555m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그냥 물 밑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거의 중력식 그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0m 들어가면 1000m의 높이의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느냐? 그건 경제성이 안 나오는 문제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람을 불어도 여러분들이 휘청휘청할 텐데 큰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럴 때는 반잠수식, 부유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식과 부유식, 수심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다는 책에 보시면 아주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께서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고정식, fixed platform이라고 하는 고정식이 있고 compliant tow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compliant tower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파도나 조류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했던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이 107층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가 107층이었거든요. 107층이 그 사람들이 관람하는 그 전망대가 107층이었는데 제 그 사무실이 106층에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420m 정도인데요. 그 420m에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몸에 약간의 움직임이 사실은 그 건물의 움직임이 감지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치는 이 바다에서 세워놓고 500m, 600m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걸 완전히 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힌지 같은 걸 둬서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컴플라인 타워거든요. 그 다음에 수심이 더 깊어지면 이것도 힘들죠. 바다에 고정을 뭔가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LP라는 게 있는데 여기 TLP라는 건 뭐냐면 장력입니다. 굉장히 장력을 인장을 크게 줘서 당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당겨가는 힘이 강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줄을 쭉 해서 위에 플랫폼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 놓으면 여기 당기는 장력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0m 이렇게 설치가 되죠. 조그만한 작은 미니 TLP 같은 것도 있습니다. 중국
남중해 이런 데 가면, 그 다음에 일부 서구 나라의 그 해역에 가면 작은 TLP, 텐션 리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물컵을 예를 들어서 물컵을 이렇게 물속에 풍덩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력도 되고 이 안에 파이프라인들을 보호하는 장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주위 안에다가 탱크 같은 걸 만들어서 일부 저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라는 것은 주로 미국 아메리카 대륙 쪽에 그 걸프 오브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앞쪽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깊이 안 넣고 자유 표면에서,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동동 떠올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반잠수식. 앞에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반잠수식을 사실 보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반잠수식 플랫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물 위에서 많이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주력으로 많이 짓고 있는 게 FPSO라는 겁니다. FPSO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FPSO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형상은 거의 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소들이 왜 이렇게 배를만 짓질 않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가의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놓칠 수가 없거든요. FPSO는 최근 한국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짓고 있고 기본 개념은 FPSO가 뭘 의미하냐면 floating, 부유식이죠. 떠있는 production, 생산을 하는 겁니다. 뭐를? 석유나 가스를. 그 다음에 S는 storage,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조선에 탱크에 석유를 싣고 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탱크가 이 구조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생산하자마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른 배가 오면 셔틀 탱크라고 하는데 그 셔틀 같은 역할을 하는 탱크들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또는 큰 배들도 거기 와서 하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는 오프로딩입니다. 하역을 해서 싣고 항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생 동안 이것이 만들어져서 설치되는 평생 동안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파랑과 위험한 상태를 극복하면서 사실 이 설치를 평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는 이렇지만 물속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히 이 배를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류선으로 합니다. 계류선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저 생산 시설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실제 장비가 있는데요. 그 모양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닮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값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개 100억 원, 심지어 1000억 단위의 그 큰 장비들은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진흙이나 그 다음에 물이나 가스나 석유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위로 올려야지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제를 해서 석유 또는 가스만 이렇게 정제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위에 있게 되죠. 그런 위에 있게 되는 시설까지 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저는 말 그대로 라이저라는 게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섞인 것들을 위로 올려서 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크게 바닷속으로 내려가고요. 그런 밑에 생산을 하려면 석유나 가스를 파서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장치가 필요하죠. 펌프라든지. 그래서 물속에 1000m, 2000m, 3000m까지 전선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워 케이블을 거기까지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엄비리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수압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바다는 10m 들어가면 일기압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들어가서 1km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벌써 100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도의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형화가 되고 고도화된 이유는 그런 겁니다. 훨씬 더 대량의, 그래야지 최고로 되니까 대량의 생산을 하고 굉장히 큰 기술적인 난이도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큰가? 제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게 에펠탑이 324m입니다. 올라가시면 첨탑 끝까지 올라가셔서 제일 높은 꼭대기 가시면 야, 내가 300m보다 높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니미츠 클래스인데 니미츠급 항공모함인데 이게 324m 정도 됩니다. 320m 보통. 그러니까 에펠타워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가 첨탑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381m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420m 정도인데 그걸 이렇게 눕혀서 바다에 딱 띄우면 그게 현재 한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그 크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한국 조선소들이 이 400m 정도 또는 예전에 한 300에서 400m, 300m 정도를 많이 지었고 350m, 340m 이러다가 400m까지 거의 지금 도달하고 400m를 높여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을까요? 예를 들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면 얼마 한두 달 지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 조선소들이 이런 배를 각 조선소가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내는 거예요. 촥촥촥 찍어내는. 그게 한국 조선 산업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대형을 짓겠구나, 산업이 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프리루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FPSO라는 게 있다 그랬죠. FPSO는 488m입니다. 거의 500m죠. 롯데타워가 555m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롯데타워를 옆으로 탁 높여서 바다에 높이면 사실은 프리루드 같은 정도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유연한 타워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쉐브론에서 623m 타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인류는 참 대단합니다.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은 800m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해저 해양 플랜트에 최소 우리가 1000m는 요즘은 가야 되고요. 설계는 3000m, 3500m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죠. 최근에 공학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나노 해가지고 작게 하는 것들이 있죠. 조선해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더 크게. 그래서 이거는 규모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만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이거보다 더 규모가 크지만 이거는 스파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에 퐁 떨어뜨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스파라는 것의 세계에서 두 번째 만들어진 제네시스라는 걸프 오브 멕시코의 수심약 1000m에 설치된 제네시스라는 건데요. 제네시스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런 해양 플랫폼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밑에 물속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휴스턴 밑에서 한 4시간 정도 차로 내려가면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해양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해양 그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위 건물과 비교해서 이 해양 구조물의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거 했는데 그럼 값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혹시 이거 그냥 만드니까 그냥 철판 붙이고 아니면 전선 붙이고 해서 플랜트를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는 것이 약 2천억 정도 최신
우리 여객 항공기죠. 최대 크루즈선 최대급이 약 1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6천 명 정도의 승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초호화 이런 거죠. 1조 원이 굉장히 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브루즈 칼리파는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로호가 아주 한국에 꿈을 싣고 날아올랐지만 약 한 2조 정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드린 말씀 삼성에서 지었다고 하는 삼성중공업이 지은 FPSO 프리루드라는 것은 약 4조 원에서 4조 5천억 정도와 저희들이 투입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모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이런 것을 만들 때 우리가 불행하게도 위험성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디보터 호라이즌이라는 그 사고의 영화를 만든 그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10년에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사실 설치되자마자 사고가 일어났죠. 굉장한 저항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해양 오염이 엄청 심각했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당시에 벌금만 4.5조 원을 냈고요. 배상금만 20조 원을 냈는데 벌금과 배상으로 안 되는 게 있죠. 환경 침해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의 그 휴양지에 엄청난 환경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해양 플랜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서브시라고 했죠. 물속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의 장비에 문제가 생겼죠. 그 영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하는 게 유치역학인데요. 유치역학에서 이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몇 번 정도의 해양파가 온 것을 산정하냐면 10억 회 또는 100억 회의 해양파를 만났을 때 그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정도의 해양파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사고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 상황을 영화라고 하기 때문에 상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산업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선업 산업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특성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양 석유를 어디를 파낼 거냐, 어디서 해양 플랜트를 넣을 거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이 현재 탐사 중이거나 예정 중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마다 깊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산량도 다릅니다. 그럼 장비가 주문 생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익숙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익숙한 거는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건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자동차 타고 여행 가면 항공기를 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400m 배를 평소에 타십니까? 못 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남일 같은 상황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산업인데 이러한 엄청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종사를 하고 한국에서 산업군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특히 융합적인 기술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필요한 게 좀 다른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항로가 여기서부터 입에 태평양만 가는 배는 사실은 그 항로를 기준으로 하지만 항상 자동차처럼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가도 이 배는 대서양으로도 가서 투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굉장히 힘든 해상을 가정을 해서 공통적으로 사실 설계를 합니다. 규정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융합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해양 하면 조선해양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AI 이런 4차 혁명 산업 들어오면서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체, 구조, 해양학, 화학, 아까 석유, 가스는 화학, 공학 관련된 영향이 크잖아요. 전기,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전자. 전기만 해서 아까 프리루드라는 걸 했는데 프리루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프리루드라는 전선의 길이만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해서 모스크바까지의 길이를 전선으로 쫙 깔아서 그런 양의 전선 길이를 그 플랫폼 안에 넣은 거예요. 전기공학. 바닥을 다루니 토목지질. 그 다음에 이거를 경영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니 산업공학. 그 다음에 재료, 기계, 생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공학을 이야기할 때 요소 학문이 있어요. 기계, 전기, 전자 이런 건 사실은 요소예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가지고 논하는 학문이 있어요. 시스템 학문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그게 뭐냐면 조선해양, 항공, 우주항공.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과들이 요즘 국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품적으로 여러 기술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해양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조선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선 해양 산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때로는 선박을 짓는 것을 많이 하다가 어떨 때는 해양을 많이 하고 이것은 마켓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는 조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주가 되어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해양이 거의 조선을 초월한 상태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밸런스를 맞추기도 하고 지금은 조선이 앞으로 조금 더 잘 나갈 겁니다만 그런데 한국 조선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잖아요. 세계 1위다. 왜 세계 1위냐? 2021년 2월 수주량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위 삼성, 2위 현대중공업, 3위 대우조선해양, 4위 현대 삼호중공업, 5위 현대미포조선. 세계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에. 근데 그럼 한 해 그러느냐? 아니에요. 2015년 제가 자료를 또 가져왔어요. 2015년에 보시면 대우조선 1위 주문받은 거죠. 수주량입니다. 2위가 삼성중공업, 3위가 현대중공업, 4위가 현대삼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조선소는 세계 1에서 10위권 내에 보통은 4개는 최저, 많으면 6개. 그래서 5개, 6개를 보통은 전 세계의 압도적인 큰 산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조선 해양 관련된 국가들의 변화를 보시면 미국이 전기기관을 배에 들이면서 일단 선제적으로 19세기에 조선의 이제 강국으로 이제 지위를 가지다가 영국한테 뺏깁니다. 영국이 역시 해양 국가답게 잘 하다가 북유럽 한껏 뺏깁니다. 북유럽은 누구한테 뺏기느냐? 일본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일본한테 뺏깁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배를 짓는 것이 리벳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판을 이렇게 2개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사 같은 걸로 나사는 아니지만 리벳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리벳을 하다가 일본이 용접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조선에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2개를 바로 붙여서 그냥 용접을 해버리는 기술로 조선을 하면서부터 압도적으로 일본이 약 50년 가까이 독보적인 사실은 조선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이제 뛰어들죠.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결국 한국이 이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은 선제적으로 시설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산업이 좋지 않으니까 생산 시설을 줄였어요. 근데 한국은 남들이 보면 이상한데 조선 산업이 그때 휘청했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한국은 거기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시설을 뭐 계속 늘린 거예요. 매년 엄청 늘렸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늘렸냐면 3배를 늘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하고 맞았느냐? 조선의 호황기하고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생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까지 해도 한국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독점적으로 1위를 탈환을 그러니까 1위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은 반도체하고 조선을 보통은 듭니다. 반도체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반도체도 선제적으로 한국이 미리 생산 시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도체에 호황기하고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춥니다. 조선도 그런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중국이 이제 생산 시설을 굉장히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1위를 하는데, 한국의 조선은, 근대 조선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1972년에 아주 아이러닉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죠. 뭐 거북선 지폐를 가져가서 영국에 가서 조선소도 없을 때의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선소 짓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를 지으면서 조선소들이 굉장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시설을 확장을 하고 조선소들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1990년 말부터 시작되는 조선산업의 호황기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죠. 현재 조선소는 이렇게 남부 쪽에 다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다에 당연히 연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 해양산업은 그 조선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이라 그러면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산업이, 기자재 산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부 쪽에 많이 있다가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아주 다변화됩니다. 특히 조선소, 우리가 쉽야드라고 하는 쪽에도 있지만 대우, 삼성, 현대 모두 서울 경인 지역의 연구소들을 집중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기술 인력들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대전에도 국책연구소가 있고 삼성중공업의 실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해양공학과 하면 나중에 직장을 남부 쪽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지요. 아니, 떨어진 곳으로 가지요. 가면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현장 경험을 하니까. 저도 첫 직장이 여기였어요. 조선소였어요. 근데 거기서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거기서 아내하고 결혼했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아내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저희가 거제도에서 살았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뉴욕도 살았고, 보스턴에서도 10몇 년 살았고, 휴스턴에서 살았고, 서울도 살았고, 거제도 살았습니다만, 집사람이 하는 가장 인생에서의 황금기는 거제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서울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선소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바다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뉴욕 월트레이드 센터 106층에 근무를 했습니다. 조선해양 전공자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어떤 특정한 선입관을 보고 이거를 판단하실 일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새로운 진화를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전통 선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계속 친환경 스마트 선박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배는 친환경, 이제 국제 친환경에 대한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진행형이죠. 스마트화는 사실 조선해양은 예전부터 스마트해 왔어요. 배를 자율 운항을 그건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오토파일럿이라 그래서 실제 배가 그냥 그 궤적대로, 항공기도 똑같잖아요. 항공기도 그 궤적을 따라가는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다 가지고 있듯이 배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일찍 시작을 했어요. 다만 산업 4차 혁명이라는 거기에 말을 이제 스마트화라고 한 것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무인 선박의 개발이죠. 이것은 해양도 동일합니다. 해양도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까지 해야 됩니다. 이건 국제 규정이에요.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0%까지 CO2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조선소들은 목적으로 지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은 확실히 중국에 비해서 월등한 기술력을 한국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규제 때문에 신규 선박들도 계속 발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운항. 자율운항은 배만 자율운항이 아니고 해양도 이제 사람들의 그 위험성 때문에, 그 다음에 제어의 중요성 때문에 점점 더 자율화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 사실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센터입니다. 이게 서울대학교가 시형 캠퍼스를 최근에 시작을 하고 여기에 많은 시설들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시형 캠퍼스에 가시면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규모의 R&D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상관제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다의 배들의 움직임을 여기서 관찰하면서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배들, 특히 요즘 한국의 해운사들을 이렇게 배 만들어주고 해외 선사들 만들어주고 하는 배들이 어떻게 운항되고 있고 얼마나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조선산업은 대부분의 경우는 철강, 딱딱한 거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입관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가 이런 스마트 선박을 이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씩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율운항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조선소들마다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여기에 결국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해서 우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축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이제 해양 공간은 제가 배도 말씀드리고 해양 플랫폼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컨셉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척지를 생각해 보시면 해양을 사실은 토양으로 메꾸어서 그 활용 가치를 높여왔듯이 해양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소위 말하는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글로벌 워밍 때문에 이렇게 수면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점점 더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인공섬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강에 가는 세빛둥둥섬도 사실은 큰 그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인공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풍력단지는 유럽에 여러분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이나 유럽에 있는 주요 이렇게 항만 있는 쪽으로 쭉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착륙할 때쯤 또는 이륙할 때쯤 이렇게 보시면 밑에 윈드팜이라 그래서 바다 위에 해상 풍력들이 쫙 서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늦은 거죠. 풍질하고도 관련이 있다. 풍력의 질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유 도시, 그러니까 떠 있는 도시 이런 것은 이미 한 2조 원 규모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되고 있고, 작은 것들은 인공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저 도시는 굳이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다 하도록 떠 있으면서 해저에 있는 지금 그림에다 보다시피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해수에서 깊은 곳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교육 커리큘럼을 여기 만들어 제공해 드리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스템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체도 하고 구조역학도 하고 생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 IT도 들어가고 해양화학 공정도 들어가고 연료도 요즘 친환경 연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기초 학문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쫙 이렇게 나누어서 4개 내지 5개 분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역학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역학들을 좀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한 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런 거죠. 이 교육의 목적은 우리는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일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2020년 세계 수주 비교를 했는데 한국이 일본, 중국을 이제 작년에 앞섰죠. 올해도 좀 앞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시장은 벌써 30년, 40년부터 글로벌 인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를 다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 상대가 국내 산업이 아니고 실제 중국, 일본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영업도 하고 경영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 참 필요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계 1위의 위상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 우리가 영블러드라 그러죠. 젊은 피어를 수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인재들이 계속 세계로 진출해야만 되는 그러한 산업군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 목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시간상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하는 거를 소개를 해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체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양파라든지 유체, 선박의 저항 운동, 특히 운동이 저희 전공인데 파랑에서 해양 플랫폼이나 선박이 어떻게 운동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를 위험성을 판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싱이라는 것은 저의 이제 인생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저의 전문 분야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이 해양 파랑 해석, 그 다음에 최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운항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거는 해상 상태를 예측을 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현재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제품이 있든지 제품을 실제 디지털 도면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컨셉이라기보다는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처럼 하나의 디지털에서 내가 하나의 어떤 제품을 구현을 해놓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위험성이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보고 실제 운항을 하고 할 때 도움을 주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 그림에서 보시고 있는 거는 제주도에서 좀 떨어진 이어도 해상기지에서 웨이브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팔을 이렇게 레이더로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로 측정하는 건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고 뭐로 디텍트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탐지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파의 레이더는 해양파 레이더는 파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계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해양파를 예측을 하는데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바다에 가면 방파제에 가면 파도가 오락가락 하잖아. 근데 그걸 레이더로 재서 3km, 4km, 5km, 10km에 저기 멀리 있는 것까지 재면 여기 보이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현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실제 현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앞으로 요걸 가지고 10분 후에, 20분 후에, 30분 후에 어떤 일이 해양에서 일어날지를 예측을 하는 기술은 저희 분야에서는 최고
난이도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내비를 켜고 가요. 가다 보면 앞에 뭐 빨간색이 있어서 차들이 많이 막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현재 상태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인데 앞으로 30분 후에 내가 저기를 가려는데 3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 앞에 사고가 일어날지, 아니면 도로가 뭐 이상한 도로를 만날지, 그거는 우리가 그때 사실은 가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자동차도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거를 가시적으로 보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빨리 가는 궤적을 찾아주지만 앞에서 보는 화면은 전부 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화 패신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우주선을 여기서부터 계속 가는데 사람들을 재우고 가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뭐가 일어날지를 대충 보고 이 우주선이 이걸 피해 간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해상 상태에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파에 대해서 이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재 MIT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걸 개발하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럼 이제 배를 내가 저기 앞으로 한 20분 후에 큰 파도가 올 거니 그걸 피해 갈게 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반인도 모르지만 미 해군은 이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기술들을 조금씩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같이. 물론 여기에 저희가 같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이거를 디지털 상태에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화면에 디지털 월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놓고 배를 그 디지털 도메인에서 실제 이 길로 가면 앞으로 5분 후에 큰 파도나 해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야. 10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이걸 예측을 하면서 그걸 피해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슬러싱 문제인데, 여러분 슬러싱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먹었던 요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부분적으로 적재가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흔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리도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세요? 왜 소리가 들리냐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이 벽면을 세게 충격을 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이 길이가 40m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통이 40m. 그리고 이것이 물통이 40m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이런 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배에는 구조물이 안에 내부적으로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손상이 일어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앞으로 갈까요? 다시 가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작동하지가 않나요? 작동하지가 않네요.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뒤로 가볼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탱크의 길이가 뭐 40m, 35m, 뭐 45m 뭐 이런 크기인 거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LNG 운반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YTN 사이언스에 소개된 영상을 제가 좀 몇 개 추출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LNG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 탱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사하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런 계측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거를 학문적으로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써서 유체 안에 장에 있는 유체입자들이 어떤 속도로 가해질 때 어떤 충격이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박과 해양 그 플랫폼의 운동 발행 중에서 하기 위해서 최근에 로이드 영국에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크네요. 좀 들어보십시다. 영국의 로이드라는 성급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굉장히 유명한 성급입니다. 가장 큰
선박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 연구실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임팩이 있는지를 소개한 영상 자료를 제가 좀 따서 온 건데요, 일부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제 배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개 자료죠.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선해양공학과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요 웹사이트에 가시면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라든지 학과 또는 교수님들이 뭘 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해양공학과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웹사이트를 그냥 심심하실 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들이 조금 와 있네요. 제가 질문들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상당수의 많은 사실은 질문이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저 도시를 건설할 때 재정적인 측면 또는 이제 사회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실제 육지에 보다 해저에서 또는 해상에서 사는 것에 장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언제부터 건설이 가능한가? 우리나라 해저 도시 건설이 가능한가라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해저 도시라고 지금 특정 지으시지 마시고 해양 도시라고 지칭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노르웨이 공과 대학 NTNU라는 그 굉장히 큰 대학이 있고 유명한 대학입니다. 해양에서는 거의 최상위에 있는 대학인데요. 여기가 몇 년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센터까지 만들었는데 Ocean Space Utilization이라는 어떤 분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예전부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보여드린 내용에도 상당수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섬, 부유식 도시, 해저 도시 이런 것이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해저 도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해양에 대한 공간 활용을 하나의 완전히 신학문화하려는 노력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보신 인공섬은 이미 여러분들이 현실화돼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 전에 메가플롯이라 그래서 1km에 해당하는 그 부유식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실제 연구용인데요. 거기서 실제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고 이륙하는 이런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조 원 정도의 실제 예산으로 부유 도시를 건설하려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금 계획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풍력이라는 것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해저 도시라기보다는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이미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쿠아팜이라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쿠아팜은 뭐냐면 한국말로 치면 그냥 양식업이에요. 근데 어떤 양식업이냐면 그냥 단순한 양식업이 아니에요. 실제 대규모의 실제 네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해저에서도 참치를 생산하고 연어를 생산하고 하는 대규모의 그런 어업들은 실질적으로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규모로 산업군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해저 도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해양 관련된 해양 도시 또는 해상 도시, 해저 도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럼 장점이 뭐냐? 자, 일본을 보십시다. 일본은 지진이 많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치마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피해가야 되죠. 일본은 그래서 메가 플롯 같은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육상의 것을 해상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실 절박한 거죠. 그 다음에 해저 도시나 해상에 탐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망간, 니켈, 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지금 석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경제성이 아직은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가스 관련된 걸 보시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현재까지 추정으로 10조 톤이 해제해 있다 그러네요. 10조 톤이면 우리 인류가 얼마를 먹고 살 수 있냐면 그거로 5천 년을 소유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거의 탐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만 되면 하와이나 태평양에 가서 그냥 채굴만 하면 망관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심해지니까 사실은 경제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자원 관점에서도 경제적으로 좋은 거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박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류가 계속 해양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간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친환경과 조선산업의 미래에 관련된 질문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부분은 전 세계에서 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프로펠러가 내는 소음이 고래에 영향을 미쳐요. 그건 석유만 석유 누출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평형수라고 해서 발라스트 탱크라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수심을 그러니까 배의 그 깊이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물을 싣고 하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배가 수심이 너무 낮으니 그러니까 배의 그 깊이가 낮으니 조금 더 밑으로 내리겠다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앞바다에 있는 물을 가져와서 한국에 그거를 물건을 실어야 되니 딱 버리게 되면 사우디 앞바다에 있는 해상의 생태계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발라스트 그 워터 트리트먼트라는 그 문제 때문에 IMF에서 규정을 시작을 해요. 그 큰 또 산업이거든요. 그것이 이런 친환경 관련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운항하는 것도 최대한 효율을 낮춰서 설계도 EEDI라는 게 있습니다.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라는 게 있는데 디자인을 한 사람이 CO2를 얼마 이상 줄이도록 무조건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궁금하시면 여기 저 이메일이 있으니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